영상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6월 6일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달력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배반이고 기억은 곧 저항이었습니다. 6월 6일. 계절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의 일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역사의 날씨는 매일 조금씩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523년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왕좌를 둘러싼 민족의 주권이 다시 선포되었고 1944년 유럽 해안에서는 피로 물든 바다 위로 자유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1966년 미시시피에서는 총성을 뚫고 인권이 다시 일어섰고 대한민국의 한 언덕에서는 처음으로 국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해야 할 날들 사이 우리는 한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전장에서조차 나라를 생각한 이순신 장군. 그의 충이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후대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1523년 구스타브 바사, 스웨덴의 새로운 국왕으로 선출. 한 사람의 선출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칼말의 사슬을 끄는 건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16세기 초 북유럽은 칼마르 동맹체제 아래 단일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오랜 세월 동안 덴마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왔고 국민들은 간절히 독립을 염원해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520년 스톡홀름 피해 대학살이었습니다.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2세가 스웨덴 귀족 수백 명을 처형한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와 공포를 넘어 민족적 결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521년 귀족 가문 출신의 청년 구스타브 바사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게릴라전을 통해 덴마크군과 맞서 싸웠고 2년에 걸친 민중 반란을 이끌어 마침내 스톡홀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1523년 6월 6일 그는 귀족 회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스웨덴의 국왕에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칼마르 동맹의 실질적 해체이자 스웨덴의 독립 군주국 선언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스웨덴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날 구스타브 바사는 왕좌에 올랐고 스웨덴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립은 칼끝이 아닌 확고한 결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역사에 증명했습니다. 1844년 YMCA 창립. 청년이 만든 작은 모임, 전 세계를 바꾸다. 어둠을 꾸짖는 대신 촛불 하나를 켠다. YMCA는 그 첫 불빛이었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모한 런던은 찬란한 기계와 자본의 이면에 청년 노동자들의 피로와 방황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은 열악한 숙소와 끝없는 노동시간,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점차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23세의 청년 조지 윌리엄스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동료 청년들과 함께 성경 읽기, 기도, 운동, 독서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1844년 6월 6일 런던 세인트 폴 교회 근처에서 12명이 모여 YMCA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모임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고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퍼져 현대 청년운동, 체육문화, 사회봉사 활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YMCA는 앞으로 올림픽 정신의 근간, 청년 지도자 양성, 세계 보편적 복지 개념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 지구촌 청년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런던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12명의 약속은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청년의 맥박이 되었습니다. 3. 1912년 노바룹타 화산 폭발. 땅이 갈라졌고 북미는 하늘을 잃었다. 그날 대지는 입을 열었고 하늘은 침묵하지 못했다. 1912년 6월 6일 알래스카 반도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내 한 이름 없는 언덕에서 북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 화산은 노바룹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새롭게 터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 60시간 만에 이 폭발은 13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마그마와 화산재를 쏟아부었으며 그 폭발력은 1902년의 몽펠레 화산을 능가했습니다. 상공 30km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 빛과 하늘을 가렸습니다. 인근 칼데라와 계곡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열과 재로 뒤덮인 계곡이라 불리는 밸리 오브 10,000 스모크가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협곡은 이후 나사가 달과
화성의 지형 연구를 위해 찾아올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난 규모의 재난에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고립된 곳이었고, 그 덕분에 인류는 자연의 분노를 기록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알래스카는 무너졌지만 지구는 자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노바루타는 단순한 화산이 아니라 대지의 기억이 다시 깨어난 이름이었습니다. 4. 1933년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인 극장 개장. 창문 너머 스크린, 자동차 안의 낭만. 한 손엔 팝콘, 한 손엔 그녀의 손. 이건 단지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 1933년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미국에서 극장은 저렴한 오락과 현실 도피의 공간이었지만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어린아이와 함께한 가족, 또는 남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연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극장 좌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때 뉴저지 캠든시의 리처드 홀링스헤드는 혁신적인 실험을 시도합니다. 집 앞마당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빨랫줄에 천을 걸어 스크린으로 사마차 안에서 영화를 감상해본 것입니다. 이 개인적 실험은 6월 6일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인 극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거대한 스크린, 4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된 넓은 공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영화 소리. 첫 상영작은 Two White Arms였고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드라이브인 극장은 자유, 사생활, 낭만, 가족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1950, 6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4,000개 이상의 드라이브인 극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영화는 전통적인 극장의 벽을 넘어섰고 문화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라이브인 극장은 자동차로 가득 찬 감정의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5.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바다는 그날 해방을 밀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단순히 땅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수천 척의 함선과 수만 명의 병력이 직결하였습니다. 작전명은 오버로드로 인류 전쟁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규모가 큰 상륙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15만 명 이상의 병력과 7천 척 이상의 함정, 1만 3천 대가 넘는 항공기를 동원하였습니다. 히틀러의 대서양 방벽은 견고했지만 연합군의 기습은 예상을 뛰어넘는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풍과 안개를 뚫고 5개 해안의 병력이 상륙하였고 특히 오마하 해변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바다를 헤쳐나가며 연합군은 결국 노르망디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이 작전은 이후 파리 해방과 독일 본토 진격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나치 독일의 몰락을 앞당긴 중대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으며 역사는 해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D-Day는 단순한 전쟁의 이름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6. 1949년 반민특위 습격 사건. 해방은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다. 나라를 팔았던 자가 나라를 지킨 자를 구속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해방 후 4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전히 친일파 청산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일 경력을 가진 고위 경찰, 관리, 언론인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전례 없는 국민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칼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서울 반민특위 본부에 무장경찰 수십 명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위원들을 폭행하고 조사 중이던 피의자들을 강제로 석방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묵인 혹은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날의 습격은 단순한 한 위원회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공식적 친일 청산의 좌절이었고 대한민국이 정의보다 권력의 편에 섰던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는 해체되었고 수많은 친일 인사들은 그대로 정치, 경찰, 행정의 요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의는 무너졌고 역사의 기억은 닫혔습니다. 해방은 이뤄졌지만 진정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후유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7. 1956년 대한민국 최초의 현충일.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한마디가 때로는 국토를 지키는 그 어떤 방패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시점. 전국의 산과 강에는 아직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전몰 장병들의 무덤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있었지만 그들을 공식적으로 기억해주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대한민국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며 처음으로 국가가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제도적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제1회 현충일 추념식은 무명의 영웅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처음 바치는 진심 어린 추모의 자리였습니다. 현충이란 충성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충성은 단순히 칼을 든 군인만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급한 순간 자신을 온전히 바친 모든 이들의 숭고한 이름이었습니다. 조기가 개양되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10시 정각에 온 국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현충일은 단순한 의례가 아닌 우리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6월 6일이라는 하루는 계절의 문턱에서 소중한 목숨을 내어준 이들을 기억하고 남은 이들이 그 숭고한 기억을 영원히 계승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국가는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국선열은 고요한 눈물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억할 줄 아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 1966년 제임스 메레디스 저격당하다. 그가 쓰러졌을 때 인권은 멈추지 않고 걸었다. 나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걸음은 2세기 동안 무너졌던 존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1966년 6월 미국 남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은 1965년 셀마 행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차별과 폭력은 남부 깊숙한 곳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아무런 무기 없이 화려한 무대도 없이 웅변조 연설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메레디스, 미시시피 대학 최초의 흑인 입학생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격렬한 외침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공포 없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두 발로 미시시피주 전역을 가로지르려 한 이 상징적 여정은 흑인들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조용히 선언하는 무언의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1966년 6월 6일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중단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에버렛 더건이 그를 저격한 것입니다. 메레디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곧 마틴 루터 킹 목사, 스토클리 카마이클, SNCC 활동가들이 힘차게 뒤이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의 행진 정신을 이어받아 용기 있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비록 총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잿빛 미시시피의 길 위에서 민권법과 투표권법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여론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임스 메레디스는 쓰러졌지만 그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단순히 도로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이정표로 새겨졌습니다. 9.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명분은 축출이었지만 실상은 전쟁이었다. 전쟁은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보다 누가 먼저 땅을 지웠느냐에 따라 시작된다. 1982년 6월 6일 이스라엘군은 평화의 갈릴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남레바논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테러 거점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시아파 민병대, 마론파 기독교 민병대, 시리아군, 이스라엘군이 얽힌 복잡한 중동 정세의 축소판인 레바논 내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침공은 결코 단순한 단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까지 진격했고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해 9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브라, 샤틸라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 명이 민병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를 묵인했다는 가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피에로의 일시적 퇴출에는 성공했지만
헤즈볼라라는 더욱 강력한 시아파 무장단체의 탄생을 초래했고, 레바논은 이후로도 수십 년간 불안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국경은 총성으로 무너졌고, 평화는 명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1982년 6월 6일, 레바논의 심장은 외부의 폭력적인 손에 짓밟혔습니다. 1984년 테트리스의 최초 개발 및 배포.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뇌를 정렬한 게임이었다. 나는 그저 블록을 맞추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사라져 있었다. 1984년 6월, 냉전이 한창이던 소련의 한 연구소에서 알렉세이 파지노프라는 젊은 프로그래머가 전자 계산기를 응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학 퍼즐을 바탕으로 내려오는 블록을 맞추어 공간을 채우는 게임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게임은 너무나 직관적이었고 놀랍도록 중독성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라 플러스 테니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원래는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박한 코드였습니다. 그러나 테트리스는 소련 국경을 넘어 헝가리, 서유럽, 일본, 미국으로 퍼지며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1989년 게임보이의 번들로 탑재되면서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의 손에 들려졌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 디지털 중독의 시초, 러시아 소프트 파워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니터 속 단순한 블록들은 국경도, 언어도, 이념도 뛰어넘었습니다. 테트리스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의 리듬을 하나로 맞춘 문화적 수학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명종 1년 1545년은 당쟁이 극심해지고 나라의 안위가 점점 흔들리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한성부 건천동의 평범한 무관 집안에서 한 명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문과를 중시하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한 차례의 낙방 끝에 무과에 급제한 늦깎이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깊고 진실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원칙을 지켰으며 폭풍 같은 전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는 나라가 가장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가장 용기 있게 앞장서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역사적 영웅이었습니다. 1545년 4월 28일 조선 명종 1년 한성부 건천동에서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무관 집안의 셋째 아들로 문관 가문이 우대받던 시대에도 그는 무가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낙마하여 실패했지만 후에 간신히 무가에 급제한 그는 늦게 피어난 꽃처럼 오래 기억될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관리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현감으로 근무할 때에도 탐관오리를 엄히 징계하고 백성들의 삶을 세심히 살폈으며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사와 백성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로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전라좌 수사에 임명된 것은 159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592년 일본이 부산포에 상륙하며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조선의 수군은 거의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전라 해역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당포, 한산도, 안골포 등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조선 수군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투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보살폈고 부하 장수들의 공을 먼저 인정했으며 자신의 공과 명예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이면서도 단호하고 냉철했으며 그 중심에는 나라에 대한 깊은 충성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조정에 의해 의심받았고 정치적 모함과 왜곡 속에서 1597년 그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된 장군이 되었습니다. 무관직에서 해임되어 일반 병사로 강등된 그 와중에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조정은 다시 그를 불러 12척의 배로 바다에 나서게 했습니다. 그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아직도 배가 12척 남아있습니다라는 그의 말과 함께 압도적인 적과 맞서 싸워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쟁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했지만 전투가 끝나기 직전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조선의 바다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총 23전 23승의 놀라운 전적을 남겼고 일본은 결코 바다로 조선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략과 정신, 그리고 끝없는 인내는 오늘날까지도 군인과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고 전쟁 속에서도 정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으며 끝까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순신, 그는 칼보다 정신으로 강했고 죽음보다 충성을 먼저 말한 진정한 조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은 7년 전쟁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군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쳐 조선의 바다를 수호하셨습니다. 끝내 벼슬을 탐하지 않으셨고 승리에 대해 자랑하지 않으셨으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제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장엄한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칼보다 더욱 날카로웠던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무기보다 더욱 견고했던 것은 국가를 향한 깊은 충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지키신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민심이었고 백성이었고 나라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706년 조선 숙종께서는 그분의 호국과 애민의 정신을 기리며 그분의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사당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당의 이름이 바로 현충사였습니다. 이때부터 현충이라는 이름은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남해의 바다에서 조용히 깃발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대는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가? 이순신은 전쟁을 넘어 정신의 승리를 남긴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충의 이름 아래 살아있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흘러가지만 그날의 뜻은 다음 세대의 심장이 됩니다. 1956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나라가 기억하는 날 현충일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무덤에도 국가의 예를 다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사는 읽히기보다 묵념되고 걸어지고 때로는 퍼즐처럼 풀어지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이순신의 바다, 메레디스의 길, 그리고 드라이브인 스크린과 화산재 위에 남은 인류의 발자국까지 우리가 다시 걷는 6월 6일. 그 위에는 희생의 그림자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의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월 6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